어디서 서야 될지 다 알아요. 나 늦춰 가 장단급 제가 터뜨려 빵. 신하위가 80년대 록 음악에 불씨를 놓았다면 그 불을 지펴 올린 것은 부활이었다. 당시 기타 하면 강남의 신대철, 강북의 김태원이라는 말이 돌았다고 하는데 그는 부활의 첫 음반을 준비 중에 신하위에 크게 라디오를 켜고를 들었다. 리더로서 스타트를 못 끊었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조바심이 생기게 됐죠. 올해로 데뷔 26년을 맞고 있는 부활. 최근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들은 데뷔 이전 언더그라운드에서도 주목을 받았었다. 1985년 김태원을 주축으로 결성됐던 디엔드가 부활의 시작. 부활 역시 메탈 사운드를 선보였지만 여느 록밴드와의 음악과는 달랐다. 거칠고 강한 연주 속에 애절한 감성과 서정성이 담겨 있었다. 이러한 부활의 음악은 음반을 내기 전부터 인기를 모았다. 공연 할인권이 잡지의 사은품으로 제공될 정도였다. 첫 번째 앨범 녹음을 앞두고 김태원은 연습실에 놀러오던 동네 후배 이승철을 보컬로 맞이했다. 저는 이제 매니저니까 일개 되고 얼굴이 되고 노래 잘하고 저는 뭐 오케이죠. 그리고 김태원이가 철저한 그 레슨 가니까 너는 빌어 싫다고 말해도 이승철의 맑은 미성으로 불려진 희야가 폭발적인 호응을 얻으면서 부활 1집은 30만 장이 넘게 팔리는 대성공을 거둔다. 애써 만든 자신의 곡 대신 이승철의 매력을 살린 희야를 타이틀로 내세운 성과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낯뜨거운, 왜냐면 크게 라디오를 켜고 같은 그런 하드한 음악이 막 등장하고 백두산의 음악이 발매되기 직전이지만은 대강 느낌이 오는 상황인데 부활은 굉장히 한 소녀를 이야기하는 노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지만 앨범이 나오고 폭발적인 반응이 올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훨씬 더 그 당시에 한국 대중의 눈높이에 가장 근접해 있는 광범위한 락 이외의 다른 어떤 그 어린 팬들을 만들어낸 최초의 아이돌 밴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활에게는 한국적 록의 대표라는 타이틀이 붙여졌고 일본의 라우드니스에도 뒤지지 않을 거라며 흥분한 팬도 있었다. 정말로 그 문장에 감격을 해서 그 라우드니스를 정말 빨리 깨주시라며 이런 사람들이 우르르 숫자가 늘어나는 걸 보고 당황했어요. 욕만 먹을 줄 알았는데 여기에 감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문장을 보고도. 라우드니스는 아시아 최초로 빌보드 차트 100위권 안에 이름을 올린 일본의 록밴드. 우리 밴드들이 반드시 넘어서야 할 대상으로 여겨졌었다. 경복고 3학년 이호석이라는 사람이 그놈이 저희 밴드의 기타리스트로서 부활 팬클럽의 부회장. 하지만 그 글은 그 당시 부활의 매니저가 쓴 글이라는. 이호석 씨가 쓴 게 아니고요? 아니요. 자기는 앨범 받아봤더니 자기 이름이 써있더래요. 쓴 건 제가 쓴 거죠. 형, 안 돼. 막, 형, 야, 지금 10명은 유치하다고 보는데 10년, 20년, 30년, 그게 전설이 돼, 정설이 돼. 제 말대로 됐잖아. 이 코미디 같은 일화는 일본에까지 전해졌다.
1988년 일본의 유력한 록 음악 잡지 번에서는 한국의 록 밴드들을 특집으로 다뤘는데 부활을 라우드니스에게 도전장을 낸 밴드로 소개했던 것이다. だから面白いですよ。だから結局ね、そのバンドが送ったっていうエピソードがいろいろ誤解されて、シナウイが送ったっていう説になったり、ベクトゥーさんが送ったっていう説になったり、とにかく韓国のバンドがちょっと出てくると、あ、これがラウドネスに挑戦状を叩きつけたバンドなんだっていう言われ方をしてしまうというぐらいインパクトのある情報でありましたね。 그런데 정작 당시 번지에서 주목한 한국의 밴드는 따로 있었다. 백두산. 대형 공연마다 신하위, 부활, 백두산 등 록밴드가 초청됐고 더 많은 사람들이 록을 즐기게 됐다. 20대 초반의 이들은 함께 공연을 할 때면 자신의 음악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서로 더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그때마다 팬들의 응원전까지 더해져 치열함이 전쟁을 방불케 했다. 장관이었어요. 장관. 경쟁의식은 대단했어요. 대단했고 그 경쟁의 가장 탑 포지션에서 정면 승부를, 그러니까 이날 공연이 끝나고 나면 누가 깨진 거냐, 누가 이긴 거냐는 기타리스트가 결정하는 거였어요. 오늘 누가 가장 빨리 쳤는가, 오늘 누가 가장 의학주기에게 모션을 질렀는가. 대철 형님파, 뭐 태훈 형님파, 도균 형님파로 나뉘어서 아 누가 더 낫다, 뭐 너 야, 이 형은 이 프레이즈가 가능한데, 아, 그 형은 안 되잖아, 이게. 막 그럼 싸우고. 엄청난 속주는 물론 가장 화려한 무대 매너를 보여주었던 김도균. 무대에 섰을 때는 이건 뭐 전사고요. 운지가 세요, 되게. 너무 세요. 그래서 에너지도 엄청 센 사람인데 그걸 누르고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현재 지금 이 락커로서 살아가는 그 많은 멘토 중에 한 사람이에요, 김도균. 손놀림이 빠르기는 신대철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아예 기타 테크닉을 절제하는 김태원의 연주에는 서정적이며 따스한 감동이 있었다. 천국에서 막 이런 20살짜리가 천국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막 기타로 그 천국의 모습을 표현해내는 부분에서 이 사람은 천재다. 이들의 각기 다른 스타일은 독창적이기 위한 끊임없는 고민과 지독한 연습으로 얻어진 결과였다. 그것은 록을 꿈꾸는 또 다른 이들에게 지표가 되기도 했다. 그만큼 형들이 준 영향이 컸고 그 불꽃 튀는 열정이 지금까지도 그 불씨 제로 남아서 락 음악이 지금까지도 숨쉬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태원 형이 저를 좀 미워하시는 바람에 이런저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집에서 대화를 하고 기타 들고 따라다니고 이럴 기회가 생기면서 그 당시에 한창 에너지가 피어오르던 뮤지션을 바로 옆에서 관찰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생긴 거죠. 그게 제 인생을 바꾼 계기가 됐고요. 지금의 윤도현한테 상당히 영향을 끼친 거예요. 당연하죠. 예. 그때 뭐 어떻게 하면 이런 밴드처럼 하지?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지난 봄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동경해온 우상과 만나는 기회를 가졌다.